차가운 오후의 햇살이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김형식의 하루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70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에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한 빛을 잃지 않았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그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이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이 적막한 일상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규칙적인 삶을 유지했다. 그것만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2시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딩동. 현관문 벨이 울렸다. 형식은 흠칫 놀라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아들 김준영과 며느리 이지은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 부부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가슴은 의아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으로 설레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하는 작은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문을 열자 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안 계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형식은 아들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다. 지은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형식은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가 차를 준비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아들 부부의 방문으로 인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내오며 그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니?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니? 준영과 지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듯한 무거움이 서려 있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집 구했나?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영의 다음 말은 그의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 같았다. 사실 아버님 댁을 처분하시는 건 어떠세요? 형식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이 집을 팔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팔라니. 아내의 흔적과 천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을 없애라니. 그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이 남편의 말을 이어서 설명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솔직히 아버님도 혼자 계시기에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형식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쳤다. 준영은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으시고요. 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아들이 자신을 그저 연금의 의지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노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짐짝 취급이었다. 지은의 말은 더욱 냉정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 집을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저희가 2억만 빌려 쓰고 나머지 1억으로 아버님께서 깔끔한 원룸 구하시면 돼요. 빌려 쓴다는 말이었지만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형식은 그들의 차가운 계산에 몸서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서재와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었던가. 그는 고통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지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하시면 돼요. 요즘 노인 전용 원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청소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들의 말은 형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준영은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의 슬픔이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만이 가득했다. 형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의 아내 박선영은 생전에 아들이 결혼할 때도 독립심을 키워주자며 모든 것을 숨겼고, 그들은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그들의 모든 희생을 무시하고 자신을 이용하려 들고 있었다. 준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부동산도 봐야 해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결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약해야 할 집이 있거든요. 형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달이라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은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충분한 시간이죠. 원룸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의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그의 모든 추억이 무가치한 짐으로 보였던 것이다. 준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답 들을게요. 형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 부부는 그런 그를 뒤로 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결정 내려주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차가운 정막에 휩싸였다. 형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잊으려 애썼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형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가진 것도 별로 없다는 말, 현실을 보라는 말, 그리고 자신을 원룸으로 내쫓으려는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다. 새벽 3시가 되자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는 문득 서재의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30년 전 아내가 함께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옮기자 뒤편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아들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금고를 여는 그의 손은 떨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증권계좌 장호 증명서였다. 삼성증권 계좌에 68억 4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현재 시가로 15억 원어치였다. 세 번째 서류는 은행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국민은행에 12억 원, 신한은행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형식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확인했다. 각종 채권과 펀드, 그리고 기타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총 122억 원의 재산이었다.
아들이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다. 그는 서류들을 보며 30년 전 일들을 떠올렸다. 당시 37세였던 그는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었다.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 그는 남들보다 빨리 그 가능성을 알아봤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다. 아내 박선영은 임신 중이었는데도 회사 일을 도와주며 그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다. 여보, 이 일이 정말 잘 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꼭 성공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정말로 성공했다. 5년 후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고 대기업에서 80억 원의 인수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과시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여보, 이 돈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식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요.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돈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그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아왔다. 아들 준영이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었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준영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철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교육 방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혼집 마련 자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형식은 속으로 기뻤다. 정말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아들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다.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했고 원룸으로 가라고까지 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 좋은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다. 형식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욱 탐욕스럽게 구는 게 아닐까 걱정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잘해주는 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조언해 줬을까?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바라봤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형식도 행복해 보였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들에게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요?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없었다. 형식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다. 몇 년 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이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졌다. 과연 이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도 될까? 형식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과 분노가 컸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새벽 5시가 되자 형식은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책장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거실로 나온 그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영과 지은이 집을 떠난 후 김영식의 삶은 다시 예전의 정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가 좋아했던 거실의 화분, 손수 만든 자개장, 심지어 매일 앉았던 소파까지도 그의 눈에는 낯선 물건들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의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그의 아픔이자 그리고 그의 삶의 이유였다.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는 37살, 작고 보잘것없는 IT 회사를 막 창업한 젊은 사업가였다.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그는 밤낮 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아내 박선영은 임신한 몸으로도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선영이 손수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여보, 정말 우리 꿈이 이루어질까? 선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꼭 성공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죠. 그의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낸 그의 통찰력 덕분이었다. 5년 후 그의 회사는 업계 1위로 우뚝 섰고 거대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의가 들어왔다. 매각 대금은 무려 80억 원. 젊은 나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회사를 팔았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은 선영과 밤새워 고민했다. 여보, 이 돈을 준영이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요.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돈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형식은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아왔다. 준영이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었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준영은 그들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고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말리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 그래,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열심히 해라. 준영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형식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교육 방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혼집 마련 자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형식은 속으로 기뻤다. 정말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아들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다.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했고 원룸으로 가라고까지 했다. 형식은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계산과 무시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그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IT 업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러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강연 요청도 쇄도했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형식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탐욕스럽게 구는 게 아닐까 걱정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잘해주는 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바라봤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들에게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형식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식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고개를 돌리니 40년 지기 친구인 박서준이 서 있었다. 서준은 69세로 형식보다 1살 어렸지만 더 일찍 은퇴한 친구였다. 과거 형식의 회사 창업 초기에 투자를 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다. 형식은 오랜 친구를 보자마자 그동안 쌓아왔던 응어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한 일, 원룸으로 가라고 한 일,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노인 취급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서준은 듣는 내내 고개를 저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세상에, 준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형식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 서준은 형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야, 너 정신 차려. 넌 잘못한 게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서준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형식아, 근데 준영이는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형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말한 적 없으니까. 서준의 눈이 빛났다. 그럼 이번 기회에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라고. 형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서준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했다. 하지만 형식아,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준영이는 너를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어. 그런 시각부터 바꿔줘야 해. 서준의 말에 형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서준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일단 준영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해.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형식은 의아해했다. 무슨 뜻이야? 서준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집을 정리한다고 하고 진짜로 이사를 가는 거야. 하지만 원룸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형식은 놀랐다.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어때 네 재산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 현금으로 사면 되고. 형식은 서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다. 서준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준영이도 나중에 깨달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은 형식에게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형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형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박서준과의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전화하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려고 했는데. 준영아, 지난번에 한 얘기 결정했다. 형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준영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하다가 이내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형식은 그 기대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말했다. 네 말대로 하겠다. 집을 정리할게. 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졌다. 형식은 가슴 한편에서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계획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형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준영은 순간 당황한 듯 물었다. 내 조건이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간섭하지도 마라. 형식은 자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내듯 말했다. 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형식은 그의 변명을 끊었다. 준영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의 말은 준영의 변명에 대한 완고한 거절이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형식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형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밀려오는 홀가분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올랐음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형식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박서준의 추천으로 강남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중개업소 직원은 처음에는 형식의 낡은 외투와 초라한 행색을 보고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지만 그가 현금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르신,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세요? 형식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50억 정도 선에서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50억이라고 하셨나요? 현금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날 형식은 세 곳의 펜트하우스를 둘러봤다. 모두 환상적인 곳들이었다. 마지막에 본 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5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형식의 단호한 결정에 직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주일 후 형식은 모든 짐을 정리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대부분 기부했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이사하는 날 아침 준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오늘 이사 가시는 거죠? 도와드릴까요? 형식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필요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준영은 다시 주소를 물었지만 형식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고급 이사차가 형식의 집 앞에 도착했다.
전문 이사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형식은 마지막으로 30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봤다. 거실, 안방, 서재까지 모든 공간에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다. 이사 트럭이 출발하자 형식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형식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이런 결정이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아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1시간 후 택시가 강남의 초고층 건물 앞에 멈췄다. 60층짜리 럭셔리 아파트였다.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건물 관리소장이 형식을 맞이했다. 이철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 박민수입니다. 형식은 오랜만에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기분이 새로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형식은 감탄했다. 펜트하우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다. 거실만 해도 이전 집의 2배 크기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으로는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였다.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다. 이탈리아산 소파, 독일산 주방용품, 그리고 각종 첨단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형식은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아직도 꿈 같았다. 이사짐들이 도착하자 전문 인테리어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형식의 개인 물품들을 펜트하우스에 어울리게 배치해줬다. 아내의 사진은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다.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식은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녁이 되자 형식은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에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형식아. 이사 잘 끝났어. 응. 지금 막 정리 끝났어. 어때 기분이 좋지? 응. 정말 다른 세상 같아.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서준의 격려에 형식은 힘이 났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밤 형식은 넓은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최고급 매트리스는 몸을 편안하게 감싸줬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준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까 하지만 형식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오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온몸으로 느꼈다.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전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개방감과 쾌적함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의 따뜻함을 만끽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차가운 시선과 냉정한 계산에 갇혀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유로웠다.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이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과 고급스러운 욕조, 그리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레인 샤워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의 낡은 몸을 감싸자 지난 세월의 피로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그는 최신식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다. 버튼 하나만 누르자 완벽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었다. 커피 향이 넓은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인 윗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을 만끽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로비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회장님, 아래에서 김미영 비서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는데요. 형식은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유능한 비서였다. 박서준이 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단정하고 세련된 여성이 나타났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미영입니다. 형식은 미영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동시에 어색함을 느꼈다. 미영 씨, 어떻게 여기까지?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서준 회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회장님의 새로운 생활을 도와드리라고 하시더군요. 형식은 서준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오랜 친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것이었다. 미영은 전문적인 태도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회장님, 우선 이 펜트하우스의 각종 시설 사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개인 트레이너, 요리사, 운전기사까지 모두 준비 가능합니다. 형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까진 필요 없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미영은 형식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당신이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미영의 진심 어린 말에 형식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평생 아들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럼 개인 트레이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의 말에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오늘 오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보세요. 미영은 고급스러운 카드를 건네줬다. VIP 멤버십 카드였다.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 모든 곳에서 최고 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요? 형식은 여전히 낯설어했다. 회장님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으셔야죠. 그날 오후 개인 트레이너가 왔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개인 트레이너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형식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운동을 시작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펜트하우스에는 개인 헬스장도 있었다. 최신 운동기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회장님, 나이에 비해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공원에서 산책 정도만 했는데. 이런 본격적인 운동은 처음이에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운동을 마친 후 형식은 샤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그런데 미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형식은 순간 망설였다. 혼자서요, 네. 혼자서도 당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품격에 맞는 곳들이 많아요. 미영의 말에 형식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야 할 때였다. 저녁 7시. 그는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맞이했다. 김영식 회장님이시죠? 예약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내된 자리는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였다. 메뉴를 보니 모든 게 비쌌지만 형식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했다. 오늘 특별한 프랑스 와인이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형식은 새로운 경험에 놀랐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코스마다 나오는 요리들이 예술작품 같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형식은 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와 함께 이런 곳에서 식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식은 백화점에 들렀다. 옷을 좀 사고 싶었다. 명품 매장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정장 몇 벌하고? 캐주얼 옷도 좀 보고 싶어요. 직원이 형식의 체형에 맞는 옷들을 골라줬다. 모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비싼 옷들이었지만 입어보니 확실히 달랐다. 품질이 뛰어나고 착용감도 좋았다. 이것들로 다 주세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카드를 건네주며 결제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다. 고객 정보를 등록해 드릴까요? 앞으로 신상품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형식은 새로 산 옷들을 정리했다. 옷장이 고급 옷들로 가득 찼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준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까 하지만 형식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면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평생 참아왔던 욕구들을 이제는 마음껏 분출할 때였다. 한 달이 지나자 김영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즐겼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골프 레슨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삶은 활기로 가득 찼고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삶의 즐거움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미영 비서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자선재단 설립은 어떠세요?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회장님의 위상도 높아지실 겁니다. 형식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사회에 환원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분야로 하면 좋을까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회장님의 경험을 살려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미영의 말에 형식은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 또한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아 혼자가 될 뻔했으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진심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걸로 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희망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절차를 밟았다. 미영의 능숙한 일 처리 덕분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형식은 초기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쾌척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쇄도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 요청까지. 그의 하루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는 강남의 한 빌딩에 재단 사무실도 마련했다.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 나가 재단 업무를 보았다. 오랜만에 일하는 재미를 느끼며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다. 재단 업무를 보던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며 찾아온 여성이 있었다. 65세 최순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순덕은 품위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씨도 고상했다. 형식은 그녀의 깊은 눈빛에 이끌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형식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형식은 그녀의 말에 깊은 관심이 생겼다. 어떤 경험이 있으시길래? 순덕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자식들한테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집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면서요. 형식은 깜짝 놀랐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경험이었다. 그는 순덕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거절했죠. 제가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요? 그 뒤로 딸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혼자 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돕고 싶어서 재단에 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일이었다. 형식과 순덕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덕은 형식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회장님도 아드님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네,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형식은 큰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재단 일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술관도 가고 클래식 콘서트도 들었다. 순덕은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훌륭한 재단을 만드시니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순덕은 형식의 겸손함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겸손하시긴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IT 업계의 전설적인 분이시잖아요. 형식은 순덕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재단 설립 기사를 보고 찾아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성공을 하셨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셨다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순덕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형식은 그녀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식사 중에 순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털어놓았다. 회장님,
저도 사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순덕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참 비슷한 처지네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깊어졌다. 형식은 순덕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함이 그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내에게서 느꼈던 안정감과 편안함을 다시 느꼈다. 3개월 후, 형식은 순덕에게 고백했다. 순덕 씨,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순덕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순덕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회장님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은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좋은 인연이라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미영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박서준 또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형씨가 정말 잘 됐다. 순덕 씨는 너한테 딱 맞는 분인 것 같아. 형식은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사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 준영이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쓰렸다. 하지만 그는 순덕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희망나눔재단은 설립 6개월 만에 서울시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김형식은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성공한 사업계에서 자선사업가로 변모한 인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여러 신문에 실렸다. 그는 겸손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그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때 그의 삶은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이 회장실로 들어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형식은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미영은 손에 든 신문을 흔들며 말했다.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신문 한 면에 회장님 기사가 실렸어요. 형식은 신문을 받아 들었다. 한 면에는 IT벤처 신화 김형식 회장, 자선사업가로 제2의 삶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에 수수하고 평범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기사에는 그가 30년 전 IT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한 이야기, 회사를 매각한 후 조용히 은둔하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최근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가 은둔하며 살았다는 부분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두고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미영은 회장님, 이제 회장님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회장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바로 그날 저녁, 김준영은 퇴근길에 지하철역 가판대에서 우연히 그 신문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심코 신문 한 면을 보다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김형식 회장이라는 이름과 IT 벤처 신화라는 수식어는 그가 아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IT 벤처 1세대. 30년 전 회사 매각으로 80억 원의 거금을 손에 쥐다. 이후 재산을 은밀하게 관리하며 82억 원의 자산가가 되다. 최근 희망나눔재단을 설립 20억 원을 쾌척하며 자선사업가로 변모. 준영은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이 사람이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신문을 든 채 멍하니 있었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준영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영은 지은에게 신문을 던져주었다. 이거 봐, 이게 말이 돼. 지은은 영문도 모른 채 신문을 펼쳐들었고 기사를 읽고는 경악했다. 세상에, 아버님이 저런 분이셨어.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 아버지,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던 그 초라한 노인과 신문 속의 당당한 회장님을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었다. 지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우리가 집 팔라고 했을 때, 원룸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준영은 그제야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돈 없는 짐짝 취급하며 가장 소중한 집을 팔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상처 주었고 결국 외면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불을 숨겨왔던 것이었다. 준영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거야. 지은도 흐느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몰랐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편의만을 생각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새벽 2시 아버지의 옛집으로 향했다. 혹시나 아버지가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그러나 낡은 대문 앞에는 이사 완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준영은 멍하니 서서 옛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마당, 엄마가 항상 앉아있던 벤치, 그리고 자신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준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사간 곳의 주소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준영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영은 지은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은은 울며 말했다. 이제 우리 정말 어떻게 해? 아버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후회였다. 준영과 지은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아버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절망과 후회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로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준영은 아버지의 옛집을 다시 찾아갔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였다. 그러나 낡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낯선 사람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준영은 발길을 돌려 아버지의 옛 직장, 그가 평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다고 믿었던 그 회사를 찾아갔다. 혹시라도 그곳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서였다. 그러나 그곳의 직원들은 70대 초반의 은퇴한 직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깊은 정체를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준영과 지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은은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 아버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다. 준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우리가 더 찾아봐야 해. 준영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매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영식 회장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 그리고 강연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했다. 강연 영상에서 아버지는 부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희망나눔 재단의 특집 기사가 방송되었다. 재단의 이사장인 김영식 회장의 인터뷰와 함께 재단이 진행하는 여러 사회 공헌 활동들이 소개되었다. 그제야 준영은 아버지의 현재 위치를 알게 되었다. 방송 화면에 나온 재단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준영은 지은을 붙잡고 외쳤다. 여보, 아버지 찾았어. 여기였어.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재단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준영과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저 김형식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준영과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혹시 미리 약속하셨나요?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아들입니다.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준영과 지은의 행사액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걸었다. 이사장님, 김준영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잠시 후 미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준영과 지은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지금은 만나기 어려우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 약속 잡고 다시 찾아오세요. 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꼭 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준영과 지은은 미영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제단 로비에 앉아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형식과 순덕 그리고 미영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준영과 지은은 황급히 일어나 아버지하고 외쳤지만 형식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순덕은 형식의 팔을 잡고 여보, 아들이 저기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형식은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걸어갔다. 준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영과 지은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들은 로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면 재단의 직원들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거의 먹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직원들도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미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회장님께 보고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매일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요. 형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계속 기다리게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준영과 지은은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미영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준영과 지은은 미영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준영과 지은은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청소도 해드리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봉사를 통해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다. 준영과 지은은 재단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 사무실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맡은 주요 업무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작은 행복에 함께 기뻐하며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았다. 어느 날 준영은 한 할머니의 집에서 낡은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 사진첩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애들도 잘 살고 있을 텐데 연락 한 통이 없구나. 준영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도 매일 밤 자신과 지은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아들 대신 찾아올게요. 매일매일 찾아올게요. 그날 준영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이제야 알겠어. 지은도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매일 재단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준영과 지은은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진심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졌다. 미영은 그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 형식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매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준영과 지은은 4개월 동안 한 번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다. 재단에서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올해의 우수 봉사자로 선정했다. 연말 시상식 날, 준영과 지은은 연단에 올라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준영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형식은 연단 아래에서 준영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다. 형식은 연단으로 올라가 준영과 지은을 끌어안았다. 아들아, 며느라, 나도 미안하다. 너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형식은 준영과 지은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셨다니.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형식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불을 숨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영과 지은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전혀 몰랐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형식은 준영과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야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날 이후 형식과 준영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준영은 회사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은 또한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형식은 준영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재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너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준영은 진심으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식은 준영과 지은을 용서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잘못된 교육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준영과 지은이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형식은 준영과 지은을 펜트하우스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식은 순덕에게 결혼을 하자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순덕 씨, 이제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해요. 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형식은 준영과 지은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저희가 결혼식 준비를 다 할게요. 지은은 형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희 엄마는 아버님이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아버님 행복한 모습 보실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순덕에게는 남편과 아들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남편은 사업을 망친 후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하나뿐인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다. 그러나 순덕은 형식과 함께하면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형식은 순덕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그녀는 형식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결혼식 날 형식과 순덕은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준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축사를 준비했다. 오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준영의 진심 어린 축사에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형식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형식은 아내의 사진을 들고 와 결혼식장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아두었다. 여보, 나 드디어 재혼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도 축하해주죠. 형식은 아내의 사진에 속삭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형식과 순덕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준영과 지은은 그들을 배웅하며 진심으로 축복했다. 아버지,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을게요. 형식은 준영과 지은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준영을 껴안고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형식과 순덕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재단 일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형식은 순덕에게 말했다. 순덕 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순덕은 형식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회장님, 나누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형식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아버님의 손주예요. 형식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정말이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형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지은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구나. 형식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손주를 안고 싶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다. 준영과 지은은 아버지를 용서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준영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은 또한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이제 돈과 명예를 좇는 대신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에서 기쁨을 찾았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김영식은 마침내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손주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다렸던 손주였지만 이렇게 기쁘고 벅찬 감정은 처음이었다. 손주가 태어난 후 형식의 펜트하우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준영과 지은은 아이를 키우며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들의 삶은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워졌다. 희망나눔재단은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기업들이 재단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재단이 돕는 노인들의 수도 점점 늘어났다. 형식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순덕은 재단 봉사팀장으로서 재단을 이끌었다. 준영은 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일하며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재단에서 나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을 후원하는 기업인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준영은 연단에 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준영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준영은 이어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준영의 말에 순덕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형식과 준영에게서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형식은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덕이 서 있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순덕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식은 순덕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형식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그리고 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제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는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사랑과 나눔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큰 행복을 찾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까지. 그의 삶은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